전쟁이 가능한 한국과 전쟁이 불가능한 일본이 맞붙는다면 누가 이길까? 아마도 이 주제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가가 사라지기 전까지 계속 제기될 주제일 겁니다. 해결되지 못한 찝찝한 과거사 문제가 얽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10년 3.1절 실제 한일전쟁이 발발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러시아에서 시작됩니다. 그해 2월 15일 한국인 유학생 3명이 러시아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그중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명백한 인종혐오 범죄에 공분을 샀는데 이를 두고 일본의 극우 사이트 투채널에서 한국을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왔죠. 그 러시아인들에게 훈장을 줘야 한다거나 개 한 마리 죽었는데 그게 뉴스거리냐며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한국에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 얼마 뒤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2월 26일 한국의 상징이라 불리던 김연아 선수가 228.56이라는 경이로운 점수를 기록해 일본의 상징과도 같은 아사다마오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죠.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김연아 선수가 심판을 돈으로 매수했다거나 심사위원 중 한 명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둥 열폭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한국 네티즌들은 3월 1일을 결전의 날로 결정하고 이 사이트를 다운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이 되자 한국에서는 총 10만 명 이상의 네티즌들이 초당 수백 번의 새로 고침을 반복하는 디도스 공격을 시작했고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서는 3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동시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네티즌들도 한국을 자극해 왔는데요. 청와대를 시작으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까지 공격했는데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서버가 약간 느려지는 정도에 불과했죠. 투채널은 다운된 서버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재차 이어진 10만 명이 넘는 한국 네티즌들의 동시 접속으로 복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여기에서 일본에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공격이 펼쳐집니다. 사이트 메인에 당당하게 태극기가 게재된 것이죠. 당시 10대에 불과했던 한국인 해커가 이 사이트를 해킹한 후 메인 페이지에 태극기를 띄워버렸습니다. 결국 저녁 8시 43분 일본 측에서 패배를 선언함과 동시에 공격 중지를 명령했고 9시 38분 한국 측에서 승리를 선언함으로써 경인대첩은 한국의 승리로 마감됐습니다. 당시 한국 측 지휘관으로 알려진 더 리더라는 네티즌은 우리는 악의적인 목적이 아닌 대의를 위해 뭉쳤다. 8월 15일 광복절에 다시 보자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죠.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한 현대 시대에는 해커 한 명이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는 것은 물론 크게는 기업, 더 넓게는 국가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으로 명백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이 사건 이후 사이버 방어 예산을 대폭 늘렸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해커 부대를 양성하며 군사 교리 수준까지 격상시켰죠. 특히 중국의 경우 이를 가장 교묘하게 그리고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데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인해 전술을 펴는 건데요. 그리고 얼마 전 중국 해커 집단이 한국, 정확히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초대형 해킹을 감행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무서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치에서는 미국을 앞선 것도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전함은 370척 이상을 보유해 미국을 넘어섰고 단거리, 중거리, 순항,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3,500기 안팎의 미사일을 갖춘 세계 최대 탄도 보유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가시적 전력보다 더 섬뜩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해도 절대 보이지 않는 특수부대, 바로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양성 중인 해커 집단이죠. 크리스토퍼 레이 전 FBI 국장은 중국 해커의 수가 FBI 사이버 요원을 최소 50대 1로 압도한다고 공개 증언했는데 FBI 전체 사이버 인력 3,000명의 50배, 즉 15만 명이 활동 중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들은 단순 데이터 침해를 넘어 2024년에도 미국 에너지망 통신위성망 등의 악성 코드를 심어 아무도 모르게 스위치를 내릴 준비를 끝냈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죠. 날아드는 미사일이야 레이더에 잡히지만 컴퓨터에 침입하는 악성 코드는 감염되기 전에는 잡아낼 방도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악성 코드 하나가 가진 파괴력입니다. 전투기를 갑자기 멈추게 하거나 군함을 예상치 못한 시간에 출격시키거나 미사일의 타겟을 변경시키는 순간 진짜 공포가 시작되는 겁니다. 중국은 이렇게 양성한 해커 집단을 이용해 전 세계 곳곳의 사이버 공간에 디지털 지뢰를 심어두었고 화면 너머 어디에선가 0과 1로 된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3년간 심어둔 악성 코드를 활성화시켜 한국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고객들의 유심 정보를 침해한 SK텔레콤 해킹 사태입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서울 을지로의 SK텔레콤 본사 앞 유리 외벽에 새겨진 기업 로고 아래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이동통신의 혁신을 상징하던 이 공간이 이제는 거대한 사이버 공격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지난 4월 18일 저녁 6시 9분 SK텔레콤은 심야에 자사 서버 어딘가에서 이상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침입자가 남긴 흔적을 발견한 것이죠.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로그와 파일 삭제 흔적이 발견됐고 고객들의 유심 정보가 침해된 정황이 처음 발견된 겁니다. 유심 정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심각한 걸까요? 유심 칩에는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 IMSI가 저장되는데 이 번호는 사용자가 통신망에 접속할 때 신원을 증명하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심 인증키는 통신사와 유심 사이의 비밀 코드로서 휴대전화가 본인 것임을 인증하는 데 쓰이죠.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와는 다르지만 복제폰이 만들어질 경우 범죄자가 타인의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금융인증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휴대폰 복제를 위해서는 유심 정보 외에도 단말기 제조사에서 보관하는 고유 보안키까지 확보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복제폰 제작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유심 정보만으로는 단말기 전체를 복제하거나 완전히 동일한 기기를 재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2차 피해 사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기존의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유심 복제 이상 징후를 판별하고 유심 해킹 문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국내 보안 건의자들 또한 본인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은 근본 해킹으로 금융사고나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내막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민간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해커들이 처음 SK텔레콤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은 시점은 2022년 6월 15일입니다. 그때부터 3년간 해커들은 마치 어둠 속 유령처럼 회사 시스템 깊숙이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2024년 12월 초 이전까지의 침입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얼마나 치밀하게 이 작업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래도록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이번 해킹 수법은 개인이나 민간 수준이 아닌 국가 단위 해커 그룹의 고도화된 방식으로 방어의 1차적 책임이 국가에 있고 일개 민간 기업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유형이 아니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간통신망이라는 국가 핵심 인프라를 민간 기업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범정부적, 국방적 성격이 강한 공격을 민간 기업에게 모두 떠넘기는 것은 일견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SK텔레콤의 보안 시스템이 이런 악성 코드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 이처럼 정교한 지능형 지속 공격은 일개 기업이 막아낼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초월한 공격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SK텔레콤 측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 시스템의 민감도를 한층 높이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게 비단 기업만의 잘못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중국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50만 명 이상의 해커를 양성해 전 세계 곳곳에서 정보를 훔치고 있는데 한국만 당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 2023년 10월 미 FBI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세계 초대형 해커 조직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베트남, 루마니아 등 19개국에서 26만 개 이상의 네트워크 장비와 사물 인터넷 기기에 악성 코드를 심어 거미줄 같은 해킹 인프라를 구축했죠. 그 규모와 은밀함은 상상을 초월했고 국가의 민간 기반 시설 전체를 표적으로 장기간 정보를 수집했는데요. 이번 사고도 중국발 해커 조직 레드맨션이 지목됐습니다. 드러난 악성 코드의 종류와 수법이 그 근거로 SK텔레콤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 코드 25종 중 대부분이 BPF 도어 계열입니다. 이 악성 코드는 2021년 처음 공개된 이후 전 세계 보안업계가 주목해온 악성 백도어 프로그램인데 중국계 해커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조사단에 따르면 SK텔레콤 해커들은 이 BPF 도어를 다양하게 변종시켜 사용했고 추가로 웹쉘이라는 은밀한 수법도 함께 동원했습니다. BPF 도어로 네트워크 하단에 숨어들어 통로를 확보하고 웹쉘을 심어 필요한 때 명령을 주고받을 수 있는 비밀 통로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워낙에 위험한 그룹이었던지 영국 PwC는 2022년 보고서에서 레드맨션이라는 그룹이 BPF 도어를 활용해 중동과 아시아 통신사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글로벌 보안기업 트렌드 마이크로는 2024년 보고서에서 BPF 도어에 숨겨진 지휘 통로를 추적한 결과 그 배후로 중국 국가정보기관과 연계된 사이버 부대 레드맨션을 지목했습니다. 이는 단순 범죄가 아닌 국가 차원의 침투 작전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죠.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와 위치를 감추기 위해 미리 해킹해둔 대만의 라우터를 경유해 명령을 전송했다고 하는데요. 트렌드 마이크로가 특히 주목한 점은 2024년 7월과 12월에 한국의 통신사가 BPF 도어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곧 레드맨션 혹은 유사한 중국 해커들이 이미 그 시기에 한국 통신망에 침투를 시도했고 SK텔레콤 해킹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강력한 의심을 낳았죠. 작년 12월 앤 유버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중국 해커 조직 솔트 타이푼이 최소 8개의 미국 통신사를 해킹한 사실을 밝히면서 현재 어떤 통신사 네트워크도 중국 해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해킹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커의 활동 범위는 미국 통신사뿐 아니라 전 세계 수십 개국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한국의 다른 통신사들 서버에도 중국 해커들이 악성 코드를 심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해커들이 정보를 침해하는 목적은 정보를 인질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정보만 훔친 후 금전 요구에 응하면 돈을 챙기고 다크웹 등에서 정보를 돌려주고 마무리하죠. 그런데 이번 SK텔레콤 해킹을 위해 중국 해커 그룹은 무려 3년을 숨어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금전적인 요구가 없습니다. 가입자 정보를 미끼로 한 협박 사례조차 없죠.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단순히 금전 갈취의 목적이 있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통화 기록 등 다른 데이터 수집 목적 때문에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통신사 정보는 해커들 입장에선 상당한 고급 정보로 한몫 잡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보입니다. 또한 금전적 대가가 목적인 해커들은 해킹 직후에 돈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이번 해킹을 주도한 해커들은 일반 해커들과는 확연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모아야 할 이유가 있는 조직은 딱 하나, 중국 정부밖에 없죠. 왜냐하면 SK텔레콤은 국가기관 통신망이니까요. 사실 한국 정부는 초기 발표에서 피하는 제한적이라며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해킹의 본질이 정보 침해가 아닌 국가통신 인프라 교란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사건의 성격을 단순 정보 침해로 축소해버린 점은 아쉽습니다. 중국 정부도 자신들이 해킹의 배후에 있음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작년 12월 스위스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는 중국 관료들이 미국 내 기반 시설들이 해킹당하는 것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한 결과라고 언급했다고 하죠.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으로 미국과 밀착돼 있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한미일은 물론 대만까지 연계돼 중국의 해킹 공격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겁니다. 사실 SK텔레콤 해킹 사건은 처음엔 한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 정도로 인식되었습니다만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이것이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를 뛰어넘어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위협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동통신망은 현대사회의 신경망과 같습니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혈맥일 뿐 아니라 정부, 군사기관, 금융망 등 국가 핵심 기능이 의존하는 인프라죠. 이 통신망이 외부 세력에 뚫려 마음대로 조종당하거나 교란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극단적으로 적대 세력이 한국의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키면 국가안보는 단번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평시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통신망 속에서 국민들의 정보를 빼내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주권과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죠. 글로벌 보안기업 사이버리즌의 소프트쉘 작전 보고서는 통신사를 노린 해킹의 진짜 목적이 장기간에 걸친 정밀 추적을 위한 기반 정보 확보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해커들은 단번에 드러나는 피해를 일으키기보다 오랫동안 특정 인물들의 통화 상대, 통화 시간과 빈도, 위치 정보 등을 몰래 수집하며 그를 통해 목표 대상의 행동 패턴과 인맥 관계 등을 파악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이버 첩보 활동은 국가 요인이나 군 지휘관 혹은 산업기술 책임자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을 겨냥합니다. SK텔레콤 해킹에서도 개인자산 침해나 금융사기 피해가 전무했던 점에 비춰 해커들이 노린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통신 기반 정보 자체 그리고 그 전략적 활용 가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에 SK텔레콤 서버에서 발견된 BPF 도어 100도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국가정보원 산하, 사이버안전센터 등으로부터 사전에 어떠한 예경보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기관은 평소 최신 보안 취약점이나 공격 징후에 대해 보안 권고문을 수시로 게시해왔지만 유독 BPF 도어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험성을 경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중국 등 국가 단위로 조직화된 사이버 해커들의 공격은 일개 민간 기업이 홀로 감당하거나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가 아닌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조직적이고 정밀한 사이버 공격으로 규정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이미 사이버전의 표적이 된 현실을 직시하고 안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 사건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 세계의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취약하게 노출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줬으니까요. SK텔레콤이 아닌 KT나 LG U+를 사용한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SK텔레콤은 본보기였을 뿐 더 큰 사고가 KT에서 혹은 LG U+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군사위협이 국가안보의 전부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공격이 전기, 통신, 금융, 교통 등 사회 모든 영역을 흔들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오늘 영상은 결코 공포를 부추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의미입니다. 침입자는 있었고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실체를 알게 됐죠. 허술한 방패로는 보이지 않는 화살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인식 전환입니다. 민간 기업의 보안 수준을 탓할 게 아니라 국가 인프라를 노리는 공격에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사이버 보안은 이제 민간이 맡기에 너무나 중요한 국가 안보 영역이니까요.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과유불급이 아니라 다다익선이라는 교훈을 뼈에 새겨야 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